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일단 형사소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기출분석표 이제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 10개년, 올해 것까지, 형법과 균형상 24년 것까지 넣어놨습니다. 일단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우리 쪽은 이제, 공판 쪽을, 법원 쪽이다 보니까 공판 쪽을 되게 좀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제 그 사례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좀 대비를 할 겁니다. 하게 될 것이고, 책에서 빠지는 내용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원 쪽 담당해서 하는 것처럼 법무사 쪽 확실히 공판을 좀 중시하는 거 좀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중심하겠습니다. 원래 경찰 쪽은 수사 쪽을 되게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쪽은 수사와 증거. 물론 이제 경찰 쪽에서는 수사하고 증거만 배워요. 수사하고 증거만 이제 배우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그래서 수사 쪽은 우리 쪽은 그렇게 중시되는 건 아니고, 수사 이후 파트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증거와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배우겠고, 어쨌든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례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특징이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를 좀 조화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로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목차를 펴보시면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이 목차도 제 책이 두 종류인데, 공무원직렬하고 경찰 포함해서 공무원직렬하고 우리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이 직렬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쪽은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이제 법원행시 쪽 계열에 맞춰서 이쪽으로 좀 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형사소송의 기초 이론이 있죠. 그래서 뭐 의, 법원과 적용 범위, 이런 거 보면 이제 큰일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이게 형법에서 나온 건데 똑같아요. 형법하고 형사소송하고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을까요? 똑같겠죠. 그때도 안 봤잖아. 사실상. 그래서 안 나오고, 이제 지도 이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형사소송 이런 지도 이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학설, 뭐 우리 쪽 학설 거의 쓰진 않지만, 이제 어떤 제도를 개념 이해할 때, 이제 판례 취지 그런 거 할 때 썰을 좀 풀어줘야 될 때, 실체 진실의 발견 위에,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인 실체 진실의 발견 위에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 또는 적법 절차 원칙의 이념을 고려할 때 부정해야 된다,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논거들이에요. 신속한 재판도 어쩌다 좀 나오고, 그런 거고. 다시 지나가면서 한번 쓱 볼게요. 소송 구조론, 어떻게 돼 있겠지. 핵심은 이제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예요.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법원과 헌재가 똑같이 얘기해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고, 이제 뭡니까,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딱 들어가면, 법정에 들어가면 소송 주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의 주체.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건 알겠지.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의 3주체하면 법원까지 들어가는 거야. 법원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소송 구조하고 관련된 건데, 그 검사하고 피고인한테 그냥 소송 절차를 거의 맡겨놓는 거, 그게 당사자주의고, 그리고 이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직권주의.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조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당연히 우리는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 형법 포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되니까 누가 증거를 내밀겠어요? 검사가 내밀겠죠. 그래서 검사가 증거 신청 같은 걸 먼저 해요. 그리고 피고인이 그 다음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 순서가. 그리고 우리는 일단 큰 무기 조문이 있으니까 그런 찾으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법원 구성에서, 우리 또 관할이랑 제척기피 회피 이런 걸 안 내더라고. 1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올 만한 쟁점 한 2개는 있으니까 보고는 갈 거예요. 보고는 갈 거고, 검사, 됐고. 피고인, 여기서도 원래는 그 성명모형 소송이랑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례화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보긴 볼 거예요.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요, 각 그 소송행위에 막 분산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특히 이제 대리권 관련해서 두 문자도 좀 알려드릴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사례를 딱 보면서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이제 저 로마자 4번의 권한, 이쪽 권한,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변호인 되게 잘 나와요. 특히 국선 막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공판 절차 가가지고 쭉 배울 거예요. 특히 이제 필요적 변호사건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보조인, 옛날에 변호사 없을 때, 변호사 매우 부족할 때 보조인 제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어떤 시험에도 안 나와요. 넘어가고.
널린 게 우리 변호사님들인데 자 가시고 이제 그다음에 소송행위와 소송 조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뭐 소송행위가 뭐겠어요?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그게 소송행위. 우리 법률행위가 뭐예요? 의사표시를 본질로 해서 뭐 법률상의 변경 소멸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하려고 그랬는데 막혔어. 어쨌든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게 소송이.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소송의 능력을 줄여서 소송 능력이라 불러요. 자, 고소 때는 뭐라 불러? 그러면 고소 능력. 증언 때는 증언 능력. 알겠죠? 상소 때는 상소 능력 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서 총론적으로 한번 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기 방식 로마자 3에서 서면으로만 해야 될 때 있고 구술로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서면 또는 구술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시험은 어떤 게 낼까요? 서면 또는 구술이야 맨날. 그래서 그게 크게 한 4가지 외울 게 있어요. 객관식도 있지만 사례에서도 이게 은근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가치 판단은 뭐냐 하면 이제 소송이가 성립됐냐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느냐 성립이 됐다면 유효냐 무효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적법 부적법은 유무효랑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뭐랑 연결되냐면 나중에 하자 치유가 되냐 안 되냐 요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형사소송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앞에 수사 단계부터 이루어지거든. 수사에서부터 막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제 공소제기를 했어. 그리고 공판에서도 한참 몇 신급 그러니까 막 기일을 막 해왔어. 그렇다고 막 2심 왔어. 근데 도중에 2심 진행 중에 저 앞쪽에서 뭐가 하나 좀 잘못된 게 있대. 이때까지 했던 걸 다 나가리 시키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절차 유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 유지 원칙. 물론 형식적 확실성도 중요시하지만 그러니까 형식적 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딱 수긍을 하는 거 이런 절차를 거쳤구만 이렇게 이제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 같은 게 여기서는 잘 안 맥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차고 사기 강박 뭐 이런 거에서 뭐 취소 이런 거 잘 인정하잖아요. 이 동네는 잘 인정 안 해요. 절차유지 원칙. 그리고 특히 이제 형식적 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는 형식적 확실성. 그리고 절차유지 원칙은 반대야. 좀 하자가 있을 때 그걸 웬만하면 데일밴드 붙이고 빨간 약 하고 후시딘 하고 치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쪽은 해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애초에 불성립은 여러분 하자 치유가 안 돼요. 아예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유효 성립이 됐었을 때 유무효가 나오고 그 무효를 이제 유효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다행히 우리 쪽은 수사 쪽 이쪽 많이 안 나오지만 수사기관은요 우리 입법자들의 머릿속에는 인권 침해기관으로 봐. 그래서 하자치유 잘 인정 안 해요. 웬만하면 다 날려버려. 다 날려. 도장 하나 뭐 안 찍었어도 날려요. 근데 법원 쪽은 어떻게 될까? 아이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기관 쪽으로 봐요. 법원을. 그래서 웬만한 거는 치유도 하고 법원 스스로가 맨날 재판 스스로 하잖아. 자기들이 한 거는 참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하면 에이 도장 안 찍혔다고 아이 앞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뭐 동일성 문제 있을 때 아이 위법하긴 해도 그 정도로 증언력 날릴 정도는 아니요 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중에 외우셔야 돼. 특히 요새 와서 중요시 되는 게 법원 행시에는 막 사례로 나왔는데 우리 쪽은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쪽도 좀 나오긴 했다 약간. 반대신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앞에서는 총론적인 거고 뒤쪽에서 공판에서 자세히 또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 소송 조건 형법하면서 얘기해 드렸잖아. 소송 조건, 소추 조건이라고도 얘기하잖아. 소추 조건, 그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소추 조건, 공소지기의 유효 조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소추 조건이 결여되면 검사는 뭘로 끝내야 된다 그랬어요? 불기소. 특히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입니다. 여러분들 리마인딩 해보세요. 구성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에서 애초에 구성요건의 당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혐의 없음의 불기소. 그 다음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면 죄가 안 되면 불기소. 그 다음에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이 결여되면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소추 조건 이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수소법원에 공소제기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송 조건이라 불렀어. 이 소송 조건이 뭐다? 유무죄 실체 재판의 전제 조건이에요. 유무죄 실체 재판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걸 못 갖추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에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소 기각 결정 사유, 공소 기각 판결 사유, 관할 위반 사유, 그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4개의 형식 재판에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지 도중에 딱 보고 우리 맨날 보면 법원의 조치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한가 맨날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죄 판결했다, 무죄 판결했다 안 되는데 소송 조건이 결여되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 이제 그런 것들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공무원 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15가지 사유에서 막 해서 면소 그러면 이제 4가지 두 문자를 얘기해야 돼. 요. 이제 공기가 하면 고개를 숙여 뒤에 사람 해서 다 시킵니다. 외울 때까지 한 2주간 시키거든. 예. 공무원은 일주에 2번씩 강의를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외워놔야 돼. 예, 소송 조건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런 거는요. 또 여러분 딱 하나 빼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잖아. 유무죄 실체 재판의 전제 조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딱 하나 빼고. 근데 우리 시험 영역이 아닐 겁니다. 그건.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일반론 배웠고, 원래 우리가 형사소송의 시작은 이 수사부터예요, 수사. 그래서 제가 공무원 쪽 직렬은 수사부터 책이 돼 있어요. 앞에서부터 생각해보면 막 검사 얘기하고 변호인 얘기하고 막 관할 얘기하면 애들 다 가요. 그래서 수사부터 이렇게 이제 재밌는 쪽도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수사에서 뭐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저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알아서 다 하라 그래. 우리는 그냥 그 뒤에 니들이 싸운 다음에 들어온 것 갖고 하기 때문에 이쪽 동네는 안 나오고 우리 쪽 내는 것은 여기서부터 내요. 예, 물론 수사의 의 정도 나중에 알아두시고 수사에 계신데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가 뭐다? 수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뒤에 보면 좋겠지만 수사기관이 공소지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이 활동. 그런 건데 자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개시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 최소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돼요. 임의수사 때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눠지는데 임의수사 때는 이제 주관적 혐의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혐의를 포착하는 것을 우리가 수사의 단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정한 혐의 포착할 수 있는 원인자가 수사의 단서인데 그게 바로 이제 로마자 3번부터 있는 거야. 변사자검 시, 불신검문, 고소고발 자수.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게 당연히 고소입니다. 특히 친고죄 고소. 친고죄 고소 관련해서는 이 객관식 시험 보는 데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오고 우리 사례에서도 나중에 사례 보면은 이제 고소 관련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소 여기서 이제 친고죄 고소 외에 이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있잖아요. 처벌불원 사표시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일부 조항이 준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거고 또 여기서 전속고발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고발에서는 특히 전속고발 또는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관기관에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쭉 보면 되게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 우리 쪽에서 전속고발 사건. 그래서 그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래서 수사 단서를 통해서 혐의를 포착해서 그럼 이제 수사를 개시하겠죠. 그게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 임의수사에는 이제 한 3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그리고 뭐 공무소 조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피의자 신문만 나중에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강제처분. 여러분 이제 강제수사도 강제처분에 포함돼. 강제처분은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그 행위 있죠. 그런 것들인데 대인적과 대물적으로 나눠지거든. 법원이 하는 것도 있어요. 법원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제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는 거면 강제수사, 법원이 하면 강제처분, 근데 합쳐서 강제처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포와 구속이 대인적 강제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압수수색 검증이 대물이에요. 대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사상 증거 보전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특히 참고인 같은 애는 강제로 못 데려 나와요. 피의자는 자꾸 안 기어나오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인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한 지금 목격자야. 근데 만약에 해외를 나가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공판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미리 법원 관련된 수임 판사 불러다가 영장 전담 판사인데 그 양반 불러다가 증거 보전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나중에 공소제기 되면 공판에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수사상 증거 보전입니다. 나오고 그다음 이제 수사의 종결 우리 쪽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 쭉 가셔서 이제 특히 우리는 로마자 3만 잘 보면 돼. 검사의 종결 처분이 있죠. 종결 처분. 그리고 이제 검사가 불기소하면 열받잖아.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고소고발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복 방법들이 나옵니다. 특히 재정 신청이 좀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소지기 후에 그럼 공소지기가 되면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인데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피내사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혐의 포착을 하면 실질적은 이거고
보통 이제 형식적으로 입건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입건을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주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목격자 이런 사람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수사, 여기가 수사고, 여기가 이제 공판, 그렇죠? 참고인이고, 공판에 들어오는 이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증인으로 바뀌게 돼요. 증인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면 얘는 수용자, 수용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로 올까요? 그냥 이제 보통 그 면회객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 어쨌든 명칭이 달라집니다. 명칭이 달라지는데 지위가 완전히 달라요.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헌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국민이니까 당연히 헌법은 적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기서부터 적용돼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형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형소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제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혐의 포착해놓고 피대사자 형식으로 불러. 아예 그냥 선생님 그 뭐 수사 아니고 그냥 뭐 우리 그냥 뭐 알아볼 게 있으니까 편안히 오세요, 편안히. 그리고 사실은 조사 다 하는 거야. 왜냐면 형소법상 권리가 보장이 안 되거든. 원래 피의자 신문 딱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진술거건부터 고지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걸 고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제 이런 짓 해놓고 요걸 나중에 써먹은 거지. 그런 게 이제 걸려서 실질서로 바뀌어. 혐의만 포착됐으면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작성됐으면 아무리 피대사자로 써도 이건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조서가 작성됐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진술거건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할 때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지켜졌을 거 아니야. 다 직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개념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 하던 거 마저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봐봐요. 공소 제기하면 이제 공판이잖아. 근데 어떻게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견해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는 사실상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공소 제기에 5가지 효과를 뵐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귀속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강제 수사는 안 돼요. 그거를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근데 임의 수사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특히 이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수사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이제 문제지. 왜냐하면 피의자는 수사 원래 객체였다고. 근데 이걸 넘어간 순간 뭐죠? 당사자야, 대등 당사자. 검사고 맞다이 뜨는데 거기서 일로 봐, 너 수사 좀 하자. 그럼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견해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소제기 임의 수사는 피고인 신문도 가능해.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가서 하나 쟁점을 보이겠고, 그다음 이제 공소제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거 있을 때 이런 건 별로 시험에 되진 않아요. 넘어가시고 이제 공소제기 기본 원칙, 거기서 이제 공소 취소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거고요. 공소 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했다가 지금 증거가 핵심 증거 능력이 부정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얘 무죄 나가게 생긴 거야. 이거 유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공소 취소라는 거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하면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공소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소제기 방식에서 공소장. 여기서 공소 사실 제대로 특정되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또 우리 시험도 냈었더라. 공소장 일본주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일본 놈 생각났지? 그거 아니야. 설마 우리 거기 공소장 일본 놈이 나오겠어요? 공소장 하나만 낸다. 하나 일자. 그런 거고, 이게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자, 우리는 양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 판사 입장에서. 근데 공소장에는 누구의 일방적 주장이 들어있어요?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 들어있잖아. 근데 검사가 이 피고인 살아오면서 저지른 악행을 다 적어놓으면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 이런 인간 개쓰레기가 있어. 딱 보고 판결도 하기 전에 유죄 심증이 굳혀져요. 그러면 재판 하나만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거 그것만 하나 딱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법관에 유죄 심증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첨부도 하지 말고 인용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험 냈었더라고. 딱 2개 알면 되는데 내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지기 효과, 아까 제가 얘기했죠. 5가지 효과가 있다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드디어 공소시효. 이거 참 우리 괴롭습니다. 계산하는 건데, 공소시효가 나오면, 크게 문제가 나오면 조문 5가지를 써야 돼, 무조건. 조문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상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쪼개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쪼개가지고 막 연달아서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최근에도 또 법도 하나 신설된 거 있고 그러거든. 근데 그건 아직 안 냈더라고. 그래서 공소시효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쪽은 이제 공판을 열나 잘 봐야 됩니다. 공판을 잘 봐야 되는데, 기본 원칙 같은 건 됐고, 이제 제2절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공소장. 아까 공소장 했는데, 그럼 공소장을 도중에 손도 못 대게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상해였어, 상해. 근데 도중에 피해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소장 변경. 그리고 아까 공소 취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밖에 못 한다니까. 그럼 항소심 진행 중에 죽어버렸다고. 참고로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에요. 사실심. 우리가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죠. 1심, 2심이 사실심 되는 것이고, 3심은 오직 법률심. 원칙적으로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심까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도 항소심까지만 됩니다. 항소심까지만.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 요 관련해서 쟁점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공소장 변경의 한계, 필요성하고 막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타이틀은 짧지만 페이지가 꽤 돼요, 여러분. 특히 저기 공소장 변경 필요성에 하나 넘어갈 때 13페이지나 돼요. 13페이지나. 만만치 않게 쟁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쟁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 진행에서는 저희 공판 준비 절차가 좀 중요하고, 증거 개시 같은 것도 우린 조문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판정 제4절은 이런 건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5절, 6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 공판이야, 공판. 이제 순서대로 쭉 해서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절차가 맨 처음에 이제 모여서 이제 검사가 공소장 낭독하고, 피고인, 변호인이 이제 맨 처음에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가 자 이번 쟁점 이러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끝나. 물론 이제 인정신문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모두 절차는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심 절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상 공판 절차예요. 사실상 공판 절차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제 증거 신청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시작해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면 뭐부터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모두 절차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맨 처음에 피고인한테 진술거부터 고지해줘요. 진술거부터 고지하고 인정신문하고 이름 뭐예요? 성명, 그러니까 집 어디예요? 연락처 뭐예요? 직업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본인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장 낭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사실심이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증거 신청하고 증거 채택하고 또 뭐 증인 신청하고 증인 채택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해서 마지막 다 사실심이 끝나면은 피고인 신문까지 이제 해요. 피고인 신문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 변론 검사 구형을 하는 거야. 저놈은 단 한 번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저놈이란 건 안 하지 참 공판장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뉘우친 그 적이 없고 오히려 책임을 어머니한테 돌리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구형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피고인 쪽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 하셨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끝내. 변호인도 마지막 최후 변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사실심리는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판결 선고만 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사송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민사송에서는 대부분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렇게 나가요. 변론 종결, 변종시로 가는데 형사송법은 변종시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야. 기준이 좀 달라요.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민사송에서는 변론 종결시까지가 대부분인데 형사송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게 주로 기준이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래 증인신문이 이 사실심리에 들어있는데 따로 뺀 거예요. 따로 뺀 겁니다. 따로 뺀 거고 뭐 감정검증은 별로 안 나오고요. 이제 공판 절차의 특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뭐 간이공판 절차, 공판 절차, 정지갱신, 변론 평합분리 재개 그리고 우리 시험 또 뭐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막 살벌하게 물어봤었냐. 그래서 23년 만에도 봐요. 여러분 23년 기출문제 봐봐요. 23년 기출문제 보면 1문부터 이제 5번까지 5문까지 쭉 내놨더라고. 근데 전부 뭐예요, 여러분? 전부 국민참여재판이 마지막 5번만 좀 다른 거였어요. 아, 저기 어디 갔냐? 1번, 2번, 1에 1, 1에 2, 그 다음에 2문,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이고, 이제 3번부터가 좀 다른 거였구나. 그래서 10점, 5점, 5점에서 막 국민참여재판 막 짜증나게 이런 걸 막 물어봤더라고. 고맙죠, 뭐. 최근에 물어봐 줬으면 이제 또 당장 나올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따로 넣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증거를 저도 참 사실 2차 세 번째 하면서 위치 파악을 했네. 증거법이 따로 있는데 뭐 증거가 따로 뭐 공판 절차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공판 절차 어딘가에 있는 걸 따로 빼낸 거겠죠. 그죠? 예. 그게 어딜까, 여러분? 제5절에서 사실심의 절차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심의 절차에서. 앞에 제5절, 저 위에, 그러니까 공판의 제5절. 사실심의 절차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증거 신청하고 증거 채택하고 있죠.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원래 증거가. 근데 이제 보통 증거법 그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노량진 처음 갔었을 때 이제 처음 갔으니까 저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이제 별로 없고 이제 좀 많이 드는 선생 쪽에 있는 애가 쓱 오더니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수업 안 듣는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하라고 했더니 네, 정거법이 뭡니까? 정거법. 정거법. 정거법? 누구 수업 듣는데 했더니 누구 이제 경상사투리 잘 알잖아. 증거법인데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발음이 안 되셔서 발음이 나왔을까. 정거법.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우리는 당연히 증거재판주의예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요 심증으로서도 판결을 가능해요. 심증만 갖고도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불가능해요. 재판이 그러니까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뭐 증거의 종류 나오는데 최소 여러분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증거 능력은 그리고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증거 능력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능력 관련된 게 여러분 제3절부터 써 있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4절 자백 배제 법칙, 제5절 전문 법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인데 위법 수집 증거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적법 절차에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이 날아갑니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수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위법 수집을 통해서 위법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들 다 증거 능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소한 절차 위반 갖고는 좀 너무하죠.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에 최고 이념이 실체 진실의 발견이거든. 죄를 지은 놈은 처벌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실체 진실인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명백하게 범죄자인데 처벌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위법 수집에서도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어야 돼. 사소한 절차 위법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실체 진실하고 적법 절차하고 부딪히는 영역인데 이제 위수용을 강화하는 쪽은 어디예요?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위수용을 좀 약화시키자는 입장 어디 계세요? 실체 진실을 강화하는 입장. 그래서 판례도 흐름이 있어요. 한 몇십 년 단위로 바뀌어. 한참 실체 진실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또 적법 절차 강조하다가 또 실체 진실 강조하다가 요새 조금 실체 진실 쪽에 좀 기울어져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요새는 그 웬만하면 중대한 절차 위법이 아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좀 이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그 자백 배제는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증거의 왕은 여전히 자백으로 봅니다. 자백으로 보게 되는데, 옛날엔 자백 하나만 있으면 유죄 판결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얻으려고 막 별짓을 다 했지. 예. 그래서 이제 자백 얻는 과정에서 뭐 불법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자백 진술 얻는 과정에 위수용의 특별법이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우리 다수설적 입장이 그런 쪽입니다. 판례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딱 하나 빼고는. 그래서 우리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으로 얻어낸 자백.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부정돼. 임의성.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 능력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자백 배제를 통과해서 자백을 얻어냈어. 자, 그래도 안 돼. 저 8절 가보세요. 이건 사실은 증명력과 관련된 건데 8절에 자백 보강 법칙이 있죠. 토요일 날 보강했죠. 1시간. 힘들어 충전. 저 어제 무지하게 몸이 아프더라고.
신기하게. 물론 이제 그 전주랑 쌓인 거야. 제가 아시잖아. 8일간 연강으로 세 타임씩 했는데 어제는 막 그 허리부터 다리까지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1부 예배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 또 우리 제 또 나름 찬양팀이 있어서 성가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1부는 못 나가고 2부만 나가서 했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2부 끝나고 바로 이제 왔었었는데 어제 그래서 몇 시간 퍼 자고 하다가 갑자기 기출 분석표 만들어야지 해서 또 하고 또 어제 또 뭐 외부로 해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또 2개 하고 그래도 바빴다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런 자백 보강 법칙이 뭐냐면 자백 하나 갖고는 유죄 판결 못 한다는 거예요.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강 증거라 그러는데 이 보강 증거는 자백 외에 독립된 증거야 돼. 그러니까 경찰이건 검사건 아무리 무슨 짓거리 해서 자백을 하나 얻어냈다 하더라도 보강 증거 없으면 유죄 판결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자백 관련된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서부터 자백 배제와 자백 보강 법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근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전문 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넘어오셔서 자백 배제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 배우는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문 법칙은 뭐냐면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예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 증거가 뭐냐면 영어로 그냥 hearsay. 들은 말 is no evidence. 들은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증거는 종류가 전문 진술과 전문 서류로 나눠져요. 전문 진술은 말 그대로 갑이 을한테 얘기했어요. 을이 그 얘기를 듣고 법정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전문 진술이야. 전문 진술. 그렇죠? 갑이 직접 본 것을 얘기했으면 이걸 원본 증거, 본래 증거라 그러는데 한 달이 건너서 나와서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한 달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이제 맨 앞에 이제 있는 이제 여학생이 볼펜을 살짝 떨어뜨렸어. 그때 뒤에 있는 남학생이 이걸 보고 씩 웃으면서 이제 건네줬거든. 주워서. 그랬더니 인사했는데 저 뒤에 친구가 딱 보더니 저것도 수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목격한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야, 아까 수업 시간에 맨 앞줄에 저 여학생 떨어뜨렸는데 뒤에가 씩 주워주면서 그때 둘이 표정 봤어. 못 봤는데 둘 사이가 좀 뭐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둘이 사귄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둘이 애인이래. 나중에 마지막에서 제가 두 사람 무슨 관계요? 물으면 결혼했다는데 아 그래요? 이런 식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도 있고 전문 서류도 있어. 여러분 각종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가 다 전문 서류예요. 법관의 입장에서는 직접 그 당시에 피해자가 한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 직접 참고인이 한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 수사기관이 그걸 듣고 정리해서 내보내준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 서류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신문 조서랑 참고인 진술 조서 또 수사 단계에서 각종 조서를 왜 만들어? 다 증거 능력 날라가게? 그죠? 그래서 전문 법칙의 예외가 이제 쭉 써 있는 거예요. 전문 법칙의 예외가 로마자 2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311, 312, 313, 314, 315, 316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좌절을 좀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내가 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냥 딱 규정 보고 또 우린 조문도 있잖아. 그거 보면서 톡톡톡톡 정리하면 금방 되는데 이게 이제 와닿지라는 거야. 그리고 막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걸 점프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근데 안 돼. 전법칙은 점프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이 뭐냐면 이제 당사자 동의인데 당사자 동의 어디 적용되냐면 전문 증거. 아무리 전문 증거라도 증거 동의해버리면요 바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증거 동의라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동의까지 거기까지가 증거 능력이야.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이 증명력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증명력은 뭐냐면 일정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증거의 자격이라면 증명력은 증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가치. 물론 피고인 측에서 내세웠으면 무죄를 입증할 그런 이제 가치가 되겠죠. 기여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이제 탄핵 증거. 이게 진술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게 탄핵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백 보강 법칙 아까 얘기했죠. 자백 하나 외에 안 된다니까. 참고로 이제 이 8절과 9절이 자유심증주의 예외인데 증명력은요. 증거 능력과 달리 법에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자유심증주의란 말이 있게 되는데, 근데 그거의 예외가 자백 보강 법칙과 공판조서의 이 절대적 증명력인데, 자, 잘 보세요. 공판길에 피고인이 3회 공판길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백을 하는 거야. 제가 범인 맞다고. 피해자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긴다고.
그런 확신을 가졌어. 근데 이 자백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확신을 심증이 형성됐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유심증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공판조서에 여기도 절대적 증명력 써주시면 이제 좋은데, 공판조서에 당의 공판 절차에 관련해서 소송 절차와 관련된 거, 유무죄 관련된 거 말고 오직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증거동의, 예를 들면 딱 좋네. 증거동의. 피고인이 한사코 증거동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아닌데 저 인간이 내 증거동의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법원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공판에 관여하거든. 그래서 주사님, 죄송한데 지난기일 거, 지지난기일이라고? 알았어요. 지지난기일 거 공판조서 좀 갖다 주세요. 갖고 왔어. 근데 거기에 피고인이 증거동의함 딱 써 있는 거야. 그럼 증거동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법관이 허씨 아닌데도 의미 없어요. 반대로 똑같아요. 피고인 측에서도 여기에 적혀 있거든. 증거동의했다고 돼 있어. 증거동의했다고 돼 있어. 그럼 증거동의한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고 버티기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오기간이 난 절대적 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형사석법 56조에 가면 조문 있으니까 보면 돼. 이건 딱 한 3개 외우면 돼요. 그 정도 되고. 자, 이제 심리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재판해야겠죠. 재판의 종류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국재판이 신급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신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그래서 유죄, 무죄 거기에 관할위반 있고, 그러면 공소기각 재판 내에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오면서 그 정도는 알지. 재판에는 뭐뭐 있어요, 여러분? 판결, 결정, 명령.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결정, 명령. 그래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관할위반,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면소 판결, 이 4개를 합쳐서 형식재판이라고 불러요. 형식재판. 앞에 유무죄 판결이 우리가 실체재판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의 효력, 이게 이제 확정됐었을 때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판력. 예전에 형사소송에서 배울 거라면 형법에서 좀 넘겼었죠. 기판력을 배우게 될 거예요. 기판력은 뭐냐? 이미 판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으면 다시 공소지기하면 유무죄 판단 못 해줘요.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면소 판결 사유. 이런 게 있게 돼. 그래서 어쨌든 1심이 끝났어. 그럼 이제 상소 가야죠. 상소. 그래서 이제 상소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는 뭐 항소, 상고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항소, 상고. 그게 이제 2절, 3절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게 항고야, 항고. 결정에 대해서 수도법원의 종국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게 이제 종국 결정 아니더라도 판결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이런 거 다투는 게 항고입니다. 항고. 저 밑에 가면 준항고 있죠. 좀 이따 알려드릴게. 그리고 이제 저기 제1절 상소가 가면 상소할 때 당연히 상소 이익이 필요해요. 상소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거 배우고, 상소 제기와 포기, 취함, 일부 상소도 가능해. 일부 상소. 주로 실체적 경합에서 일부 상소 가능하고. 그럼 불병금, 우리 또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불이익병연금 원칙이 뭘까? 피고인만 상소했었을 때, 또는 여러분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서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피고인만 상소했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위해서 상소했을 때 상소심은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불변금. 자, 그리고 이제 형종상향 금지 원칙은 이제 약식명령 들어봤죠, 여러분? 약식 절차. 이제 벌금, 과료, 몰수, 좀 경미 사건에 대해서 공판 안 열고 서면으로만 심리에서 끝내는 게 약식 절차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체판 청구를 해요. 정체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만 정체판 청구했었을 때, 이거는 형의 종류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옛날에는요, 우리 집행유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고, 그것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2018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고 또는, 자, 얼마죠? 집행유예 때? 기억 안 나지? 알았어요. 언제적 얘기인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약식은 뭐예요? 경미한 사건 간이한 절차로 빨리 끝내자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약식에 대해 정체판 절차 때도 뭐가 있었냐면 불이익병연금 원칙이 적용됐었어. 불병금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그러니까 피고인만 정체판 청구하면 밑줘야 본전이잖아요. 절대 예전보다 세게를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벌금 300을 받았어. 검사는 벌금 300 청구인데 벌금 300 나왔으면 상소 이익이 없어요. 정체판 청구가 안 돼. 피고인은 정체판 청구할 수 있다니까 500만 원 이하까지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잖아. 옛날엔 그게 안 됐었다가. 그러니까 전부 집행유예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정체판 청구를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집행유예 이제 500만 원의 벌금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약식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법무부 안은 뭐였냐면 그냥 불병금 폐지, 여긴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에이 그래도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절충을 한 게 형종상향금 원칙이야. 다시 얘기해서 벌금 300 때렸으면 같은 형의 종류 내에서는 더 올라가도 돼요. 벌금 300 대신에 정체판 청구할 때 건방지게 벌금 600 이래도 돼요. 근데 벌금 이상의 금고나 징역 이런 거 선고는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꿔둔 거예요. 집행유예 바라고 해서 알았어. 우리를 지금 사법 낭비를 시켰다 이거잖아요. 형식 재판 그냥 약식으로 편하게 끝내면 되는데 굳이 공판을 열어서 정치재판까지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종상향.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등장했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겁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 여기서 요새 항소심 절차에서 상당히 여기 기출된 것도 있는데 꽤 좀 볼 게 많아요. 항소에서 상고는 사후심이라서 법률심이자 사후심이야. 참고로 여러분 사실심과 저기 속심과 사후심의 관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심과 사후심의 관계. 계속심은 항소심이 속심 계속심인데 1심 이어서 오는 거야. 1심 이어서. 1심 이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볼 때 1교시 2교시를 같이 보는 거야. 1교시 딱 1시간 하고 여러분 힘드시니까 좀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시험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2교시 때 딱 들어와가지고 1교시 때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 바꿀 수 있잖아. 바꾸고 그러죠. 그래서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파기 자판이 원칙이에요. 잘못됐네? 쭉쭉 긋고 바꿔서 쓸 수 있거든. 그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니까. 죄명이 잘못됐네? 바꿀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속심이에요. 속심. 사후심은 대법원인데 상고심인데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이 시험 본 거 1교시에 시험 본 거 있죠. 그거를 갖고 손은 못 대. 그거를 딱 놓고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책 오픈북에서 아이씨 이거 잘못했네 체크. 이거 잘못했네 체크. 어떻게 해요? 파기해서 돌려보내줘야 돼요. 파기환송 이송이 원칙이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VCR 판독하고 똑같아요. VCR 판독. 그래서 항소심에서 지금 뭐 해서요? 오프사이드가 문제가 됐거든. 거기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래. 그래서 대법원에다 맡긴 거야. 그럼 이제 판독하죠. 오프사이드고만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내준다고. 알겠어요? 딱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사후심입니다. 사후심. 그래서 이게 상고유 제한법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항소심에서 다뤘던 게 아니면 못 다투게 돼 있어요. 금방도 얘기했잖아. 여기 적혀있는 것만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재판장님 그거 말고 그 오프사이드 말고 저기 핸들링도 한번 핸드볼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 그게 안 적혀 있어. 항소심에서는. 아셨죠? 이게 이제 사후심 법리인데 이게 상고심의 사후심 제한 법리라 그래서 최근에 또 2019년인가 전압 나왔는데 또 그거 우리 물어봤더라고. 물어봤는데 어렵지 않아요. 상고. 그래서 그것만 잘 아시면 돼. 그쪽이고. 항고는 조문 보험 되고. 아니 비상구제 절차가 뭐냐면 유죄가 확정됐어. 유죄가 확정됐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거. 통상적 방법으로는 못 다투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 절차예요, 여러분. 특별 절차인데 그래서 이제 재심이 하나 있어요. 재심. 그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비상상고가 있어. 이건 이제 유죄 확정 아니어도 돼. 유죄건 무죄건 뭐라도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법령상 위반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게 비상상고입니다. 근데 비상상고는 우리 쪽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심과 비상상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 절차가 아까 얘기했던 약식 그리고 이제 직결. 여러분 직결 심판 절차는 뭐냐면 참고로 약식부터 얘기할게요. 약식 절차는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약식 청구서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 제대로 적어요. 적고 대신하고 있다가 약식 청구서 붙여서 가면 공판이 안 열려. 그냥 서면으로만 얼른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심리해가지고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거 재산형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결심판 절차는 더 작은 거. 다액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과료 이런 거 이제 하는 건데 주로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한 거. 그리고 이제 경범죄 처벌법, 범칙금 이런 거 있잖아요. 범칙금 이런 거 안 내고 있으면 바로 직결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검사가 공소지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시군 법원에다가 직결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 통고처분 원래 이제 범칙관에서 통고처분부터 하거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그때 직결로 넘어가요. 근데 통고처분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 변호사 시험 쪽에서 원래 직결 거의 안 내는데 사례화돼서 문제로도 됐더라고.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그래서 우리 쪽도 이건 좀 대비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배워서 직결에 대해서도요. 직결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정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정재판 청구.
정치판 청구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직결심판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직결심판 절차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리고 아까 국민참여재판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아니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따로 법이 있는데 우리 법전에는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이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첫날이니까 그래도 앞에서 필요한 거 개념 조금 몇 개는 보고 갈게요. 3페이지 펴십시오. 3페이지. 형사소송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다 됐고 여러분 그 소송법에서는 우리가 형법에서는 구성 요건이 중요했던 것처럼 소송법에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이게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건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공소장 1번주의 그 공소장 하나만 내래 뭐 이런 거라도 생각이 나야 돼. 공소장 하나만 내래. 그랬다 왜? 이게 잘못하면 검사물만 들어가지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 줄 수 있다. 이게 예단배제 금지라 그러거든요. 예단배제 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이제 뭐 형사소송법의 개념에서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협의의 형사소송법은 딱 이 공판 절차만 얘기해요. 공판 절차만 원래 공판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 수사 절차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 단계인 수사 절차까지, 그리고 최광의가 형 집행 절차까지 포함됩니다. 형의 집행도 검사가 해요. 형의 집행도 법원으로부터 이제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형 집행장 검사가 발부해요. 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구속돼 있으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안 돼 있으면 형 집행장 발부해서 끌고 옵니다. 도망가고 그러면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죄형 법정주의 형법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미리 정해놔야 된다 그런 거예요. 됐고 뭐 성격은 됐어 넘어가세요. 패스하시고 법원 요거나 봐야지. 우리 헌법에서 여러분 12조 13조 요 동네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큰 법원이에요. 거기가 우리 신체 자유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개 써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헌법 보면서 우리 형사소송법 관련된 거 위헌받은 게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이해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은 거 우리 형사소송법 법원은 형사소송법, 헌법, 다른 법률 알겠죠? 명령규칙 특히 여러분 형법에는 규칙이 없어요. 절차가 없는데 형법은 그냥 유죄요 무죄요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규칙이 없지만 형사소송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칙이 세부적인 게 형사소송 규칙에 따로 있어요. 대법원에서 규정한 형사 규칙입니다. 이게 뭐도 있을까? 민사소송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 민사소송법에 가도 민사소송 규칙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다.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넘어가시고 시간적 적용 범위 그건 하나 체크할게요. 여러분.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 넣어놨죠. 여러분. 형법에서는 이건 우리가 보고 왔잖아. 형벌 불소급 원칙하고 유체석 금지는 살짝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는 적용 안 돼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무죄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법 정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붙이겠다가 적용하겠다 하면 당장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말 없으면 한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중에 형사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시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칙에서 소급 적용에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은 형사소송법도 소급 적용 안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걸 얘기해 드립니다. 법적 안정성. 우리 법치국가관리 파생 원칙이 있잖아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그것 때문에 원칙은 소급 적용 안 합니다. 근데 부칙으로 소급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형법에서는 소급 함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잖아. 그래서 위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나머지 넘어갑시다. 객관식용이고 이제 지도 이념 쫙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놔버렸죠, 여러분. 형사소송의 목적이 실체진실주의,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인데 이념 3호 간의 관계. 자, 언더라인으로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이거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실체 진실주의가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 원칙이 제한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줄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 진실의 발견인데 이것만 강조하면 막 사람들 매달린다고 거꾸로 매달리고 막 고춧가루 먹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이 제한을 하고 또 신속한 재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형법이랑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쁜 놈 잡아서 빨리빨리 처벌되는 걸 봐야지 사람들도 오씨 죄 저지르면 저렇게 깔끔하게 처벌받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범죄가 억제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근데 세워라 내워라면 다 잊어먹어요. 막 우리도 그렇잖아. 막 한때 막 여론이 막 저 때려 죽일러 막 신상공개나 막 난리 쳐놓고 몇 년 지나서 드디어 이제 확정이 나온 거야. 대법원에서. 저 사건이 뭐였지? 다 몰라. 범죄 효과, 억제 효과도 없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장난 아니죠. 억울해. 지금 누명 썼거든. 아 1심, 2심, 3심까지 갖다 쳐봐. 나중에 비록 이제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억울해서 죽을 걸? 암 생겨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뭐다? 그 사이에 증거 이런 거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 실컷 수집해 놨는데 이걸 못 써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증인, 참고인 제 연락 받고 진짜 꼬드기 가서 증언해 주기로 했어. 근데 공판이 계속 밀려가지고 이 양반이 나이 먹고 죽어버렸어. 또 치매 걸려버렸어. 증거를 못 써먹게 돼요. 이런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실체진이라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도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담으로 여러분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형벌 억제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건 형사정책 관련된 거. 제가 이제 그쪽도 가르치니까. 참고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광의 형사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형법, 형사성, 교정, 형사정책까지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재밌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걸까, 여러분?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기본적으로 확실성. 일단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 확실히 처벌받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 그럼 사람들이 오씨 혹시 나는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억제가 큽니다. 그리고 엄격성은 안 걸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걸리면 장땡이지 이런 거예요. 그 신속성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확실성이 그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건 상관없어.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 확실히 처벌받는다.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저지르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 사회도 그래야 돼. 자, 넘어가시고 이제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나와 있죠. 이제 형사 구조는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아랍의 숫자 2번에서 규문주의, 뭐 탄핵주의 있는데 그래도 형사소송을 배우니까 상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규문주의는 써 있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 심리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 1789년 이후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특히 사법체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론을 근거로 해서 나왔잖아. 그 전까지 삼권 분립도 안 됐었어요. 검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봐.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을 딱 사또가 앉아서 죄인을 들라, 죄인을 납시다 하면서 끌고 오죠. 딱 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억울합니다. 주리를 들랍시다 하면서 확 끌잖아. 수사하잖아요. 수사 다 했어. 이제 자백, 제가 했습니다. 치워라 하고 너에게 형벌을 내리노라. 그래서 이제 일반 사또는 퇴장, 장형도 좀 부과할 수 있나?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이제 장형이 60에서 100대 볼기 때리는데 그거 맞으면 거의 죽어요. 잘못하면 거의 죽어. 그래서 이제 태형은 10대에서 50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 정도 부과한다고. 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정해놓고 너는 범인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나와서 검사라는 제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드디어 수사와 공판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 검사는 이제 공소제기만 맡았던 건데 그게 이제 나눠진 게 이제 우리 탄핵주의 소송구조예요. 보세요, 2번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여 소추 기관의 공소직에 의해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래서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대륙법계 직권주의와 영미법계 당사자주의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주의 소송구조 내에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당사자주의는 누구라고?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니까. 검사와 피고인. 그러니까 검사가 있었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직권주의도 소송 3주체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 당사자가 중심이 될래? 법원이 중심이 될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언더라인 돼 있죠.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 주장 입장을 판단하는 거야. 심판 역할을 심판. 너무 헛짓하면 이제 심판이 스탑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관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주도적지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 구조. 자, 일단 헌법재판소가 얘기하죠.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와 직권유지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입법 정책의 문제로 봅니다. 헌법 문제가 아니에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언더라인.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해됐죠? 네, 이런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소송 주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11페이지에 이제 쭉 나옵니다. 소송의 주체 두 번째 줄 보시면 소송의 주체라면 소송을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소송의 주체라면 소송을 성립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체로서 소송법상 독자적 권한을 가진 자, 즉 소송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셋이에요. 법원, 검사, 피고인. 알겠죠? 여기서 법원은 공소제기 받은 수소법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뭐 서울중앙지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단독 판사와 합의부 이거는 이제 나눠지는데, 예, 단독과 합의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크니까 해서 형사 제1단독, 제2단독, 제3단독 이렇게 쭉 가요. 형사부에. 그리고 또 형사 제1부, 제2부, 제3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있진 않아. 사부 이런 건 숫자가 안 좋다고 빠져 있어 막 쉽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수소법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가 공소장을 딱 제출하면 법원에서 돌리거든. 그래서 이제 쭉 돌려서 사건과 관계를 확인해요. 그래서 혹시 이 판사와 피고인이 무슨 관계가 있나 어쩐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 없는 부에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중앙지법 이게 합의부 사건이거든. 그래서 형사 뭐 5부에 배정이 됐어. 그럼 그게 원래 수소법원이에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라는 게 그 수소법원을 얘기한다. 이제 소송주체인데 요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 보조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넘어가서 이제 법원으로 바로 갈게요. 법원에서 설마 법원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넘어가시고 바로 로마자 2에서 단독죄와 합의죄가 있는데, 여러분 민사에서는 뭘까? 속가를 기준으로 해. 속가를 기준으로. 지금 속가 기준은 얼마요? 한 1억 8천 얼마야? 몰라? 아직 안 배웠구나.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형사에서는 사건의 경중이에요. 법정형 기준, 법정형 기준.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여러분 단기 1년 이상, 즉 단기 1년 이상의 지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지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면 합의부로 갑니다. 합의부. 단기 1년. 그러니까 여러분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잖아. 6년 이하면 어떻게 돼요? 1월 이상 6년 이하거든. 합의부의 단독이요? 당연히 단독입니다. 단독. 강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합의부로 가게 되는 거죠. 합의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밑에가 단기가 1년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중대 사건이지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단독죄와 합의죄 있는데, 그럼 우리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대개 사건의 경중 또는 신급에 따라 단독죄, 합의죄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단독죄와 합의죄는 1심에서만 나눠져요. 2심, 3심 무조건 합의부입니다. 무조건 합의죄로 가요. 그래서 2, 3번을 묶어보면 동그라미 2번에서 단독죄는 합의제에 비해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부담으로 심리 신중이나 공정을 결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 옛날에 저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친한 형이 있는데 가끔 이제 만나면 제가 하다가 이제 단독 됐었을 때 그때 한참 막 그 합의부에 배석할 때 막 이상한 부장판사만 맨날 욕했거든. 그 형이 저를 주로 불렀어. 야, 나와봐. 근데 한잔 사줄게. 이제 판사는 다른 사람 잘 안 만나요. 특히 뭐 법조 관련 사람 잘 안 만나거든. 지씨 빼고는 웬만한 사람 만나. 근데 지씨 그 친구는 또 제 친구랑 친구라서 애매하게 되는데 어쨌든 만났는데 엄청 막 괴로워하더라고. 부장을 잘못 만나서 이 양반도 좀 있으면 단독인데 대우를 잘 안 하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근데 자기가 딱 단독되니까 이제 주로 제가 연락해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 괜찮아. 그래서 한번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근데 혼자 저기 판결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 판결하면 좀 저 사람 잘못될까봐 좀 걱정 안 돼요. 아 괜찮아. 항소심 상고심 있어. 그게 얘기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부담 심리 신중이나 특히 공정을 결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 바쁘거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가요. 합의부는 반대요.
사건의 심리를 공정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반면 절차가 지연되고 책임의식이 결여될 우려도 있어요. 우리가 부장판사가 가운데 있는 게 부장 재판장이지만 우배석 좌배석 똑같이 3분의 1씩 권한이 있어요. 3분의 1씩 권한이 있다 판결할 때 그렇게 하시고. 자, 현행제도는 자 1번에서 여러분 단독제가 원칙일까요? 합의제가 원칙일까요? 단독이 원칙이에요. 단독이 원칙이니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상소심 이제 합의제인데 특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있죠. 전원합의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헌법에서 배웠잖아요. 두 번째 줄에 원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서 의견이 일치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합의부에다가 전합에다가 전원합의체 이제 회부를 하게 돼 있죠.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뭐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뒤에 얘기가 써 있는데 요거부터 봅시다. 저기 17페이지 펴봐요. 17페이지 펴보시는데 이건 이제 상식어만 하고 우리 시험에서 뭐 이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저 중학교 때 처음 이런 걸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가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사시 공부할 때 그 저기 학원 이제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쪽 갔는데 책이 잘못됐더라고. 제가 한번 바꿔준 기억이 나는데 야 이거 어디 출판사야 해가지고 연락해서 법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잘못해요 해서 연락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1심이 단독 판사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러분 2심이 고등법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법원 항소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심은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이제 1심에서 합의부였으면 2심 바로 고등법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심은 대법원 똑같이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딱 보면서 우리 이제 공판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할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어디로 잘못 가거나 이랬을 때 조치 같은 걸 좀 알아는 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가셔서 13페이지 일반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잘 보십시오. 이제 재판장 이거부터 쓸까? 재판장 말고 법원부터 써볼게요. 불복 방법 때문에 중요한가요? 불복 방법.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불복 방법. 불복할 방법은 또 법원의 조치는 또 이제 증거 능력은 있는가? 뭐 적법한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일단 있단 말이에요.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소, 상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항소, 상고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항고야, 항고. 항고, 재항고. 아시겠죠? 여기 이제 우리 판결은 됐고 이제 결정은 나중에 형사소송법 402조, 4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재판장, 수명법관, 탁자를 그 요주의 인물 수임판사. 우리는 사실 수임판사랑 친하면 돼요. 수임판사랑 친하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재판장, 수명법관이 이 둘은 합의부를 전제로 하는 거야. 합의부를 전제로. 물론 이제 단독 판사는 혼자 재판장이니까 됐는데 자, 합의부에서 가운데 있는 장관이 재판장이라 했고 자, 판사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사람이 우배석, 이쪽이 좌배석이에요. 우좌배석. 우리랑 여러분이 볼 때는 반대지만 우배석, 좌배석인데 우배석이 짬밥이 더 높아요. 곧 단독 판사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고 좌배석은 신빙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증거 조사를 하러 나갈 때가 있어. 이제 증거 채택은 했는데 이 증거 사진 이런 걸로 봤는데 현장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야. 좀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이제 계곡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추락사했는데 이게 살인 사건이 된 거거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난 민 적 없다, 각도상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걸 잘 모르겠는 거야. 특히 이게 겁나 더운 여름이야. 산에 올라가야 돼. 가겠어요? 재판장이 가겠냐고. 쓱에서 우배석을 딱 봤는데 우배석이 아까 제 선배 같은 사람 막 인상 막 그러고 이거 째려보고 있어요. 좌배석 갔다 오세요. 재판장이 명을 받은 법관이에요. 수명법관.
그래서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관, 수명법관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가서 현장 조사하고 오는 거예요. 증거 조사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고. 자, 수탁판사는 뭐냐면, 자 이게 하필 지금 서울중앙지법인데 범죄지가 저기 해남 쪽이 해남 쪽, 해남이나 뭐 완도라고 할까 이런 쪽이라고. 여러분 제가 완도 얘기했나?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올 여름에 갔다 왔는데 가볼 만해. 참고로 서울에서 한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해남이 뭐라요? 여러분 완도가 뭐래요? 이럴 줄 알았어. 해남은 땅끝이고 완도는 섬이야. 해남에서 한 4, 50분 더 내려가야 돼요. 완도는. 자, 그래서 만약에 완도 쪽에 증거가 있는 거야. 자, 우배석은 시킬 마음도 못 내고 좌배석한테 혹시 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막 사표를 꺼내려 그래. 도저히 못 가겠다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완도에 넣고 해남지원 있어요. 해남지원. 전화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 부장판사 누군데, 아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배석들이 좀 바빠가지고, 말이 바쁜 거지. 다 가기 싫어하는 건데, 좀 거기 우리 관련된 증거가 있으니까 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받은 판사예요. 부탁받은 판사.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재판장과 이제 권한이 동일한 이런 쪽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나중에 이제 현장 가면 똑같이 됩니다. 그 수임 판사는 누구냐면 같은 서울중앙지법 내에 있는데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판사야.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판사. 예, 주로 뭐예요? 영장 발부한 판사. 영장 전담. 그리고 아까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있었었죠. 그거 담당한 양반이에요. 양반이. 예, 그래서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아까 수사 단계에서 미리 증인 이거 확보 안 해놓으면 못 써먹게 됐을 때, 증거 확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못 써먹게 됐을 때 미리 수임 판사가 가서 한번 하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담당합니다. 담당.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의 얘기하면 이 양반들은 다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물론 이제 여기에서 명문 규정 없어요. 이 둘한테만 있어요. 403조에 명문 규정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탁판사도 결국 현장에 가면 이제 재판장과 동일한 건 아니니까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까요? 이건 따로 안 물어봐. 대신에 준항고로 불복합니다. 주당고, 제항고. 물론 여러분 제항고는 저기 415조에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겠다. 항고했다가 죄송. 402, 403조. 그래서 제항고는 여기가 415조에 있어요. 415조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가 416조에 있습니다. 416조. 이건 똑같으니까 냅두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영장 기각 결정입니다. 여러분, 영장 기각 결정. 영장 발부권 기각은 주로 이제 기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규정이 없어요. 법 어디에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자체가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서. 현행법상 불복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강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적 부심으로 따로 불복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영장 기각결정 발부결정 자체는 불복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이미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재판장, 수명, 수탁판사 쭉 넘어가시고 수임판사에 별표하시고, 자 보면 1번에 써있죠.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가 아니고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각종 영장 발부, 그 재래 공판일 전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이게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 검사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법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자 써있잖아. 402조 규정에 의해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도 아니고 416조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도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불복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3번인데 원래 객관식에도 잘 나오긴 한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 봐요. 이게 참고로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표현되어 있는 기출 표시는요 사례에서 나온 거예요. 사례에서 나온 거, 사례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우리 형법책에서는 객관식에 나온 것들 위주로 해놨는데 여기는 사례에 나온 거예요. 사례에 나온 거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관할부터 계속하겠습니다.